이제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좀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그리고 확률을 높이자는 거이지, 저를 믿어서 제가 투자하는 곳은 돈이 100%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워렌 버핏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쪽 말고,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이런 거 말고,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원론이 어떤 법령을 봐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남들이 좀 바보같이 투자를 했다면, 우리 좀 똑똑하게 투자를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물론 바보같이 투자해도 돈 벌 수도 있고요. 똑똑하게 투자해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말고 그래도 확률상 좀 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좀 같이 좀 공부해 나갈게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됐든 같이 어떤 거를 지역을 탐방을 하고 방향을 찾고 공부를 하는 건 괜찮지만 이 물건 너 믿고 살 테니까 이거 돈 벌어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요. 저는요. 대신에 그동안 그래도 제가 꽤 오래 있었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쪽 일을 보면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좀 투자할 때 성공이 높겠다. 확률이 높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예요. 그리고 OT의 개념으로 좀 약간 좀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년 과정이 있고 또 단가 과정도 만들 건데 단가 과정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테지만 우선 1년 과정에 대해서 큰 흐름을 좀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공부해 나갈지. 우선 저희 재개발 연구회는 저랑 그 다음에 토지공법에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1등을 하고 계신 박종철 교수님하고 만든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단가반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해서도 만들 거고 토지공법도 좀 다뤄 나갈 거고요. 주로 이제 재개발이다 보니까 저희 연구회 자체가 저를 중심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되죠. 제가 재개발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재개발을 다루다 보면은 청약 통장도 다뤄야 되고 집합건물 재건축도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공법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가 되는 게 당연히 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빈집 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걸 모아서 관리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울은 모아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쪽 앞부분 도정법에 의한 이걸 이제 보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이고요. 네,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붙어있긴 한데 정비사업 분류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역 지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하지만 조합 방식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는 사업에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법도 우리가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도시개발법 중에서는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합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 법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현장에 남아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명박 씨가 했던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한 뉴타운 사업, 한남 뉴타운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업이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이게 색깔은 같지만 명칭만 다른 정치인들의 행태죠. 이명박 씨가 뉴타운 했으니 나는 르네상스 한다, 나는 신통한다, 해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도시재생물 촉진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 개, 두 개씩 100% 1년 안에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말고,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업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사업도 있죠. 이건 이제 주택법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주택법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건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관심은 되게 많아요. 아직 저는 여기 처음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는데 집합건물 재건축에 의한 집합건물 재건축.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저는 이쪽에 좀 돈이 좀 숨어 있다고 봐서 요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묶여져 있는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신통계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 아닌 여러 개의 사업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주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어떤 매니지먼트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사업들. 그걸 이제 서울에서는 신통계획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 가로태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을 묶어서 모아타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뭐 지역마다 이제 브랜드가 생겨날 거예요, 아마도. 서울은 이거를 신통기획이라고 명칭을 정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민 제한형 재개발이라고 정했는데 좀 명칭이 어렵죠. 그래서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서울은 이제 신통기획이라고 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중개사고도 좀 막고 그리고 좀 분석 능력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게 우리 재개발 연구회에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물건을 매집해서 물건을 팔거나 그런 거에 저희의 목표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합류하신 중개사님들이 또는 여기 합류하신 투자자들이 중개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최대한 거래사고 없이 합리적 분석으로, 물론 합리적 분석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공부를 1년 동안 해 나가는지를 좀 간단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좀 내용이 좀 많죠. 물론 이제 요 내용이 이렇게 흐름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흐름대로 가지는 않을 건데 어떤 때는 뭐 갑자기 뭐 신통기획 이슈가 터지면 그걸 공부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이번처럼 이슈가 아직 없을 때는 이제 또 기초 지식을 다지는 이제 이런 강좌를 또 녹화로 넣어서 계속 돌려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 재개발 투자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양식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양식이 법에서는 의무화시켜 놓고 있는데 그런데 양식은 법에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써봐라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 만들어드렸잖아요. 저희 사이트에. 그래서 재개발용 매도인 확인 설명 의무 확인서.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들은 반드시 써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라도 중개사 입장에서라면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물건을 거래해서 그게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자가 속였던 문제라거나 또는 이거는 뭐 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면책 피해 나갈 수 있는 중개사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소 조항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법령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말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벌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재개발 있고요, 재건축 있고요, 뉴타운 있고요, 도시재생 촉진지구 있고요, 신통기획 있고요, 모아타운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 있고, 가로태 정비사업 있고, 너무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 그게 또 공공개발도 있기도 하고요, 민간개발도 있고, 공공민간의 또 짬뽕 개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앞으로 이제 수시로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업별로 물딱지로 구별하는 방법을 요번 초보자 과정 잠깐 찍는 거에서 6주간 하는 거에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깊잖아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또 각 단락별로 뒤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아주 꼼꼼하게 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뭐 기본계획 수립 단계, 구역 지정 단계,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인가, 관리 처분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접근 방법이 총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투자자로서 어떤 단계에서 뭘 주의해야 되느냐의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물건은 2단계에서는 거래하면 안 되고 어떤 물건은 2단계에서 거래도 되고 하는 중개사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전문이죠. 직접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서 내가 이거를 직접 진행하고 싶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그냥 남들이 만들어준 거를 내가 거기 조합원으로 또는 내가 거기 일반 분양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조합을 내가 한번 직접 운영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3가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재개발 연구회가 그동안은 투자자하고 중개사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직접 시행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하고 중개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분양 대상 규정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볼 건데요. 너무 복잡하죠. 최근에 판례도 이상한 판례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게 물딱지고 물딱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런 거를 만드는 또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내가 갖고 싶지 않지만 너한테 팔고 싶어 하는 이런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너한테 이 물건을 꼭 팔아야겠어. 꼭 돈 되는 물건이니까 너 이 영상이 한 달이 되기 전에 꼭 와 사라. 뭐 이런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지분 쪽 얘기하는 건데, 이 지분 쪽에 이게 어떤 게 있고, 요걸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거는 괜찮은지, 그렇게 좋으면 지가 사던가. 왜 팔까요? 뭔가 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지분 쪽이가 왜 팔고
왜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 지분 쪽 얘기를 한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는지, 그런 유형들. 그 다음에 반대로 지분 합치기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 합치기 유형은 뭐냐면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또는 내가 24평 받는 물건, 34평 받는 물건 가지고 33평이나 40평대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못 받는 물건을 받는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합치기 유형도 있어요. 이쪽은 상당히 전문가가 없는 편이에요. 이쪽 유튜브에는 이게 많죠. 유튜브에는 온통 재개발 전문가로 판을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분 쪼개기 업자분들이죠.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축 쪼개기 사례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신축 쪼개기가 아니더라도, 재개발 예정지나 또는 앞으로 먼 50년 후에 재개발될 지역을 지금 신축을 지어서 50년 후에 재개발되니 꼭 사라라고 팔 자신이 있다면, 그런 거 지어봐도 괜찮겠죠? 그런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권리 산정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뭐 유튜브에서 많이 떴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뜬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엔 한 40%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틀렸고, 왜 그 날짜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그걸 실수를 하는지, 그러면 그걸 왜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그냥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 권리 산정 기준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저희 사이트 내에 있는 1년간의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남 믿고 투자해 이런 게 아니고 법을 믿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어떤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찾아서 요거는 내가 뭘 주의할지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도정법을 공부해야 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이제 우리는 그걸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부르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조금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빈집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소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요거를 이제 요번 주가 좀 이따가 비교하는 시간을 보여드려 볼 거고요. 빈집법에 의한 자유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는 뭘 주의해야 되고, 실제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저희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엊그저께 구청 가서 서류 넣고 왔죠.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신통계획도 제 주변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너무 길게 가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신통계획은 그러면 일반 재개발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관리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요 안에 모아타운을 이해하려면 건축협정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되거든요.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페인트 칠이라고 읽고, 아니다, 도시재생법이라고 읽고, 페인트 칠이라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 법령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법은 또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된다면 또는 거기에서 추진을 한다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한 가지는 내가 조합원으로서 너 얼마의 권리를 인정받을 거냐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조합원이 되지 않고 나는 바깥으로 나가서 나는 그냥 돈으로 줘.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현금 청산자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보상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상평가와 감정평가 둘로 나눠지는데 미동의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보상평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미동의자가 아닌데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안 줘서 부득이하게 미동의자로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미동의자로 결과적으로는 가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금 보상이나 이제 미동의자에 대한 보상 개념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조합원들은 아파트나 상가를 받잖아요. 요거를 이제 대물 보상, 옛날 국법에서는, 옛날 이제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에서는 대물 보상이나 환지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은 재개발에서는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할 때 조합원의 감정평가,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OT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OT 영상 만들고 있냐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다라는 거를 합류하시려는 분들이 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너무 어렵다라는 인식이 들까봐.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목차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감정평가는 어떤 논리 구조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지고, 반대하는 사람의 보상평가는 어떻게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논리 구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보상의 근거, 어떤 평가의 근거로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미동의자에 대해서 소지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미동의자에서 매도 청구를 해요. 토지 수용과 매도 청구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매도 청구, 당신 집을 나한테 팔아라고 청구하는 거와 강제로 뺏는 거, 당신이 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땅을 뺏어버리겠어 하는 거. 그러니까 청구는 말 그대로 네 집을 나한테 팔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하는 개념인 거고요. 수용은 강제로 뺏어버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강제로 뺏고요. 재건축은 부탁을 하죠. 부탁을 안 들어먹겠죠, 당연히. 안 들어먹으니까 누구한테 해요? 판사한테 하는 거죠.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는 게 매도 청구 소송이에요. 이런 게 왜 나눠지는지 이것도 조금 이따 잠깐 보여드리게 할게요. 초보자 과정에서. 그 다음에 분양 대상 규정, 아파트 배정 기준이 이제 앞부분에는 잠깐만 권리가액, 권리 산정 기준이 요 정도만 했다면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겠죠. 이것만도 거의 한 2, 3개월로 가야 될 분량인데, 이제 그러려면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받는 것이냐, 입주권을 받는 것이냐. 아니다. 도정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소규모 정비사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분양권 입주권의 표현은 없다. 분양 대상, 분양 자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양 자격과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권과 도시개발사법에서 말하는 입주권이, 물론 세법에서는 통용해서 쓰고도 있지만 왜 도정법과 주택법에서는 분리하고 있는지, 요 명칭의 뉘앙스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요. 이제 그게 되면 이제 분양 자격이 있다 없다를 따질 때 재개발 지역 내 또는 재건축 지역 내에 도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도로만 가지고 있는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도 시점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건물만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어느 시점 이전에는 도로와 건물과 땅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땅만 팔아먹었거나 건물만 샀거나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분리 매각이 되는 순간 이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로 바뀐 경우겠죠. 그러면 그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 시점에 따라서 아파트 배정 기준이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왜 받지? 근데 왜 받는 걸 넘어서 3평을 주네? 왜 주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참고로 나중에 배우게 될 테지만 재개발 지역 내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99.9%는 재개발 지역 내에 뚜껑이라고 불리는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33평 이상의 배정이 되거든요. 24평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주느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나눠졌을 때, 언제 내가 이걸 매입을 했을 때, 또는 이 매입한 물건을 언제 또 다시 팔았을 때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건물의 일부, 대지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또 아파트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아파트를 못 받는 물건들, 토지 등 소유자, 해당 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이고 조합원이면 맞는데 아파트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물건들을 합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요거는 잘만 배우면, 경매에서 잘 이용하면 누구도 이 물건 가지고 낙찰을 못 받는데 우리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아파트를 또 여러 개 받는 물건도 있을 수 있고 하나 받는 물건도 있겠죠. 또는 요 물건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 날짜만 잘 지켜서 요거를 내 와이프 이름을 하거나 내 아들 이름을 하거나 바꾸면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그런 기준일이 있겠죠. 그런 기준일이 어떤 사례에 의해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공부할 게 많죠. 그다음에 신통기획 모아탕 관리지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도정법의 재개발 분양대상 규정과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규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거든요. 기준일도 다르고 면적 기준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신통기획에서는 아파트를 주는데 모아탕에서는 안 줄 수도 있고요. 모아타운에서는 주는데 저기 소규모 지급에서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나? 제가 어떤 걸 보니까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조합장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 막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무허가 건물 도대체 뭐냐? 무허가 건물이 진짜 무허가 건물이냐? 명칭이 좀 잘못 정해졌을 뿐이지 무허가 건물이 아니면 그거는 무허가 건물의 범죄에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유허가 건물로 인식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건물들도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것들을 분류하는 방법. 근데 그거 말고 그럼 진짜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와 그다음에
허가는 받았지만 사용 승인 못 받은 미사용 승인 건축물. 이것도 이제 좀 구별을 해야겠죠. 이것도 이제 지역별 조례마다 이제 다 뜯어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다 틀려요. 기준 날짜가. 그래서 원리만 알면 그 기준 날짜만 각 지역별 조례 가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그러면 그 무허가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국공유지 위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유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권리까지도 나한테 인정을 해주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 점유권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매매계약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금액적인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있죠. 사실은 또 지금 이게 영상 제가 지금 벌써 뭐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지난 영상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상 중에서 또 90%는 맞는 얘기기도 하고 또 10%는 또 틀린 얘기가 된 것도 있죠. 왜 틀린 얘기가 됐죠? 계속 사례가 바뀌니까. 그 바뀐 것들은 또 제가 또 다시 또 바꿔서 또 찍어 나가겠죠, 올해부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근생 쪽 얘기를 많이 했죠. 용산, 청파, 원효, 뭐 이런 데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아파트 받을 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단지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단지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재건축이 됐을 때 이거 아파트 받을 수 있나? 이것도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가구를 지었다가 다세대로 지은 게 다세대로 변경한 거가 또 사례가 또 무지 많아요. 첫 번째 사례가 실제로 다가구를 지었다가 다세대로 변경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다세대로 지었는데 다가구로 등기를 쳤다가 제자리로 다세대로 온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보통 이제 협동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협동주택은 또 어떤 개념이 있는지, 요게 과거에는 어떻게 대우를 해줬고,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물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제 구분 다세대, 다가구로 지었다가 다세대로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각 기준인, 뭐 94년, 97년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서 또는 협동주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또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다 달라요. 그리고 서울 다르고 인천 다르는데 서울 재개발 다르고 서울 재건축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또 틈새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내가 조합원이다. 지금 목차만 하고 있는데도 거의 지금 30분이 가고 있네요. 재개발 지역에 지금 조합원이다. 지금 OT를 하고 있는 거예요, OT요. 제가 조합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래서 아파트 상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두 개 받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 두 개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쭉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잠깐 설명했던 권리 산정 기준일, 그다음 권리 합산, 그래서 권리를 분리시키는 거, 권리를 합산시키는 거. 그래서 다물권자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여기에 제목에 담지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 다물권 세대. 다물권자는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파는 경우, 이게 다물권자고요. 한 세대, 나와 내 가족이 각각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물건을 판 사례. 이런 것들이 합산해서 하나 줘야 되느냐, 그냥 다 현금 청산시켜버려야 되느냐. 근데 판례는 현금 청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판례에서 현금 청산시켰는지. 그 다음에 다물권자 말고 다물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 가족이 한 구역에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아파트를 준대라고 해서 샀어요. 인천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인천 조례가 이런 물건을 아파트를 안 준대라고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 그러면 나는 지금 샀고 개정은 내일 됐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해석하는 사례랑 많이 달라요. 나는 분명히 나 95년도에 샀는데 법 바뀐 거는 2020년인데 23년인데 난 벌써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물건인데 근데 법이 지금 안 준대요, 그 물건을. 그러면 나까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판단이 단순 날짜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95년도 심지어 내가 임진왜란 한 이후에 샀었어도 법이 바뀌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있을 뿐인데 그 사례를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좀 약간 불안정한 위치인데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아파트 안 줘라고 했을 때 난 옛날에 샀으니까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조합설이 인가일 이후에 합산되는 거, 청산되는 거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공부할 내용이 많죠. 제 것만 해도 이런데 주택법,
그 다음에 또 공법, 토지공법, 이거 다 하면 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적어도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목차 정도는 하고 가야 돼요. 이런 게 끝나면 이제 앞으로 천천히 보면 이제 법령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거를 아파트 받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제 이런 걸 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물건을 사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당 사업장이 돈이 되는 사업장이야? 이걸 판단해야겠죠. 그 돈이 돼야 나한테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거를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의 그 비례율에 따라서 수익을 어떻게 나눠갔는지에 대한 구조. 그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구조이죠. 이거를 관리처분 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미리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그냥 한남 3구역에 가서 뚜껑을 사서 3, 4평 아파트를 받을 뿐이야. 이게 아니고 이런 물건이 나중에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건이 나중에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들 이해관계 구조를 미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의 핵심이라고 하는 비례율. 비례율이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말들이 많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비례율은 높으나 낮으나 의미가 없어요. 아주 그냥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율 높으면 좋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례율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 작동이 되는 거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어떻게 빼가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런 걸 공부하고 나면 그게 큰 그림의 숲을 보는 거라면 이제 하나하나 물건을 내 물건이 얼마 정도에 들어가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산할 때 평당가 매입 방법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샀을 때 얼마, 내가 지금 돈이 에코티가 얼마가 되는지. 에코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들어가는 순수한 내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에코티가 얼마,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 총 금액이 얼마, 이자가 얼마, 세금이 얼마. 그래서 내가 33평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 내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총 얼마.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을 뽑을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맞물려 가는데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내 물건 하나만 잘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구역의 관리 처분을 내가 미리 계획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총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관점은 투자자 관점에서 나는 이 구역에 요 물건 하나를 살 뿐인데 이 전체 구역의 관리 처분 계획을 다 미리 해보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치더라도 해보는 방법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능력치가 있어야 된다면 한 30% 정도의 능력치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끄적끄적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물건이 얼마큼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얼마큼의 돈을 내야 되고 하는 것들 전체 사업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개사님들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중개사님들은 해당 지역이 조합에서 관리처분 내역서를 만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만들잖아요. 만들기 전에 내가 어느 지역을 재개발 물건을 또는 재건축 물건을 거래로 들어갔어. 그럼 내가 먼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장을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관리처분 내역서를. 물론 조합이 한 거랑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적어도 사업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값어치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입장,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을 추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봐야겠죠. 네. 사업시 인가도 해도 돼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건설사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계약관계가 지분제냐 도급제냐에 따라서 또 수익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분제는 어떤 구조의 흐름이고 도급제는 어떤 방식인지,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관리처분 방식, 환지 방식, 요건 제가 좀 이따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는 못하고, 초보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잘 투자하지 않는 사업장인데, 그래도 재개발법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공부는 해야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수수료 계산 방식, 환지 방식, 보상 후 우선 분양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통계획과 모아타운도 결국은 이 관리처분이라는 걸 할 거잖아요. 그때의 요 사업 배분 구조가 약간 재개발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건축협정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국가의 좀 어느 정도의 지원의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통계획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또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가져올 돈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분양제도하고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해서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 받는 게 다르거든요, 법 적용이.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선분양제도와 또는 후분양제도 또는 아파트를 받는 조합원들의 분양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는 사실상 주거용도 아파트로 줘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다음에 권리 산정을 판단할 때 등기를 우선적으로 보는지 대장 우선적으로 보는지. 이게 지금 판례와 하급심 판례와 그 다음에 고등법원 판례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지역별 조례가 다 지금 달리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그럼 또 어떤 거를 실제 현장에서 관리처분을 짜는 해당 구청이 물론 관리처분은 정비업체가 짜요. 정비업체가 짜서 조합에 먼저 보여주고 조합이 그거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안을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그거를 확인해서 인가를 찍어주는 구조인데 그때 조합원들 각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가 지금 약간 좀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민법의 구조 다르고 조례의 구조 다르고 그다음에 판례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신축 물건은 권리산정 기준할 때 착공일로 봐야 되는지 등기 날짜로 봐야 되는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아는 착공계죠. 그런데 신통은 등기잖아요. 그럼 뭐 이게 왜 또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건 어느 법령을 봐야지 그 문구가 나오는지 제발 좀 네이버 지식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신통계 모아타운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판 사람들이 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권리까지가 승계가 되는 건지 그것도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에 좀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 권리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신통, 모아, 관리, 재개발, 가로채 정비 사업 각 사업별로 권리산정 기준 적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개씩 다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할 거를 목차만 짚고 있는데 거의 지금 40분이 흘러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분양재산 규정 중에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또 옛날 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옛날 국법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기준하면 2003년 10월 30일이고요. 권리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날짜가. 그래서 요 각 어떤 현장은 국법을 적용하고 어떤 현장은 권리산정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각 지역별 조례로 파헤칠 건데 이것도 유튜브에 떠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떠있는 내용과 제가 비공개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좀 달라요. 아마 제 주장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왜 유튜버들이 실수를 하는지 근데 왜 저는 그걸 안 고쳐주고 가만 놔두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달리 해석하는지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은 분양신청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 분양자들의 일반 분양신청기한하고 달라요. 그래서 분양신청기한과 5년 재상청 금지 규정을 그 날짜 기산점 5년 재상청 금지 규정이 요 시작점과 끝점에 5년을 잡아야 날짜가 잡히는 거잖아요. 요 5년 날짜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정확하게 뽑아 드릴 거예요. 요게요 약간 가변적이에요. 관리처분인가 딱 나고 나서 딱 5년만 딱 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가변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날짜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요 5년 재상청 금지 규정이 날짜 기산점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투기 가해지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제약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것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모아 신통을 나눠서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초보자와 중급자의 과정이라면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전 사실 재개발 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같이 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현장도 검토하고 사업 분석도 하고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걷어보고 설명회도 갖고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직접 추진해 보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 그냥 빌라 하나 사가지고 5억 주고 샀더니 9억 됐어. 나 이 정도 성공했어. 그냥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했으니까 됐어. 이 정도 개념이 시작은 괜찮지만, 나 이거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동의서는 어떻게 걷어야 되고, 주민 동의를 미리 어떻게 산청해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짜봐야 되고, 이런 방식들 이해를 해서, 내가 직접 추진 주체가 되려면, 조합 방식은 뭐고 토지등 소유자 방식은 뭐고 공공 방식은 뭔지 조합 방식이 되면 내가 조합장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토지등 소유자 방식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걸 추진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가 용적률을 많이 받는 방법은 뭐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추진하려면 사업성을 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건립 세대수를 어떻게 추정을 하고 조합원 평형 배정하고 동요수 배정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재개발되면 역세권 시프트라고 옛날에 하죠. 역세권 개발되면 어떻게 또 평형 배정이 달라지고 조합원은 몇 개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서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사업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직접 추진하는 것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해봐야 돼요. 어디까지 해봐야 되냐면 조합원 분야가도 책정해보고 일반 분야가도 책정을 해서 요게 조합원들한테 비료율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비료율 적용됐을 때 어떤 조합원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 이해관계도 보고요. 그래서 비료율을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고 그래서 그렇게 짜본 내용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A안, B안, C안 조합원들도 몇 평을 누구 주고를 다 해서
각각 조합원 한 명 한 명당 추정 분담금을 미리 추정하는 거. 이거를 다 엑셀표로 만들어 보는 거죠. 요거는 우리 본 수업 과정 중에 있는데 막상 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한 10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직접 해오시더라고요. 근데 직접 해오시는 분들은 지금 추진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하면 좋고요. 내가 만약에 물건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추정금 분담금 미리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업성 전체 분석 방법을 내가 미리 알면 내 거가 얼마를 돈 내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로 재개발과 좀 관계가 없지만 NPL과 경매를 통해서 재개발 물건을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 제가 재개발은 단연컨대 거의 대한민국에서 1, 2등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근데 NPL은 제가 1, 2등 정도는 아닌데 또 공부 제가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NPL하고 재개발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요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NPL 경매보다도요. 실제로 가보면요. 현장에 눈먼 물건이 많아요. 재개발은. 왜냐면 내가 보는 관점과 상대방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물건들, 남들이 못 찾는 물건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동의서 증거하고 연번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조원들한테 이건 다 OS라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해보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시공자 선정하고 정비업체 선정하고 그리고 불러들여서 이제 입차 의향서 받고 정비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신탁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자 요건이 어떤 건지도 봐서 이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우호세를 혼자는 못하잖아요. 설계, 감리, 철거, 정비사업체, 신탁사, 뭐 구청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구성이 되고 여기에 서로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잘 봐서 방향을 찾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단가 과정은 아니고요. 이제 1년 과정에 합류하신 분들 1년 동안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저는 집단 지성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저만큼 똑똑하신 분들이 이 아이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제가 먼저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같이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 탐방도 같이 가서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좀 지식도 항유하고 그리고 이제 책도 같이 내자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책들이요. 다 제가 그 매니지먼트에서 나간 책들이에요. 뭐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뭐 이 책도 많이 지금도 팔리고 있죠. 이 책은 저의 첫 책인데 이건 거의 베스트셀러였었어요. 근데 요 두 책은 요 책은 제가 출판사가 제가 낸 거고 요건 제 다른 출판사가 낸 건데 이렇게 공동 출간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같이 찍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같이 찍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같이 찍으신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냐면 저희 채널이 한 6,000명 정도쯤 되는데 그래도 다 제 수업을 들었거나 했던 분들이 다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영상은 잘 보고 계신데 저 영상 하나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제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또 하나 제가 부동산 비밀 노트라고 여기랑도 지금 제가 제휴를 맺었거든요. 지금 제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아직 조회수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한 14만 명 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두 영상을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좀 중개사님들이 내가 우리랑 같이 합류한 중개사님들이 내 지식을 또는 내 현장을 또는 내 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 정의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갈게요.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좀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담자는 거죠. 담아서 여러 가지 채널, 아까 14만 명 있는 채널 그런 채널들 올리면 아마 영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제 국제뉴스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내용 기사를 좀 써주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거의 1, 2등으로 뜨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뒤로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 국제뉴스가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공급한 도매업자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개 한번 내봤는데 저희 정의원님들이 기사 쓴 거를 저희가 약간 좀 다듬어서 좀 기사 쓸 거 다듬어서 글은 내용은 풍성한데 글은 잘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 내용만 풍성하시면 좋아요. 뭐 조합장이 어떤 일이 있었다, 이사가 어떤 일이 있었다, 또는 여기에 청일총이 일어났는데 무산됐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또는 어떤 물건이 얼마 팔렸는데, 그런 물건이 왜 팔렸는지 모르겠다, 또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기사화하고 이렇게 사진하고 같이 주시면 저희가 신문사에 올려서 영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저는 팔 물건도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뭐 물건 바라고 오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 합류하신 중개사님들이 잘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똑똑하신 분들이 나와서 여기 계신 다른 투자자분들과 잘 연결이 돼서 거래가 잘 되는 게 목표니까. 물론 잘 하셔야겠죠. 그럼 배워야 되는 거고 양쪽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제 목표니까 중개사님들 특히 기사와 영상을 좀 많이 찍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간단하게 제가 OT 개념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8시부터 어떤 분들은 실력이 되게 높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좀 아직 좀 몸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긴 한데 용어나 또는 이제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입문자들한테 맞춰서 좀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해가지고 한 20분 단씩 끊어서 좀 이따가 8시부터 한 3-4편 정도 찍는 순서를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들은 저희 그 정의원님들은 그냥 계속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정의원이 아니신 분들은 저희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에 위에 영상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0분만 쉬겠습니다.